내가 이거를 20대에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나 30대에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누가 진짜 얘기를 해줬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제 영상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이런 유튜브 채널을 미리 알았으면, 반복해서 알았으면.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들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읽었다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서 다시 이게 너무 읽고 싶어서 이거를 20년 전 책을 부랴부랴 수소문해서 미국에서 지금 빌려왔어요. 빌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밑줄 쳐가면서 보고 싶지만 빌려서 못 보고 지금 한국에서 출장자가 오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 사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서 그분이 사갖고 오실 건데 그럼 밑줄 쫙쫙 찍어가면서 10부작에 걸쳐서 돈정남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이거 생각을 너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 일단 이걸 좀 계산을 해보죠. 월 렌트로 BMW 320i 이 정도 하시는 분이 기어를 하셨길래 한 달에 약 96만원 정도 나가신다네요. 520 정도 타시나요? 근데 130만원 정도 내신다 그랬어요. 한 달에. 뭐 이거는 이렇다고 치고 기아 긴 차 뭐라 그랬죠? 카니발 1000만원 먼저 내시고 나머지 비용은 36개월로 했는데 한 달에 75만원 내신다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10년 할부도 있다. 한국은 10년 할부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10년 할부, 와, 대단하다. 경차 뭐 이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시고 저는 일단 월 렌트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고차로 사기도 했고 또 지금 타는 그 우리 페라리 같은 소나타는 페나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다 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은 돈을 낼 돈이 없죠. 그래서 저는 월 비용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주유비 같은 경우는 저는 2대를 굴리는데요. 2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으니까 요즘에 코비드로 잘 안 타기도 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넣는데 한 번 넣을 때마다 만땅으로 40불 정도가 좀 안 되는데 40불이라고 치면 한국 돈으로 한 5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2대. 그래서 저는 유류비로 한 20만원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한국에서는 유류비들도 30만원, 40만원은 쉽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죠? 한국에서는 40만원 정도 쓰시는 것 같고, 그죠? 보험은 저는 2대 해가지고 1년에 1200불이니까 한 달에 100불 정도, 한 달에 10만원 정도, 2대에서 10만원 정도 보험료 내고, 정비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가죠. 4년에 2대니까 한 뭐 100만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오일은 1년에 한 번씩, 2번씩, 뭐 3번 간다고 치면, 2대에 3번 간다고 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대는 별로 안 타거든요. 그래서 이거 3번 한다고 하면 15만원 하면은 115만원? 뭐 150만원이라고 치고 한 달에 뭐 한 15만원 정도 되는 건가? 톨비 안 내고 한국은 톨비 아까 전에 누구 말씀하셨죠? 누구 얘기했는데 1년에 500만원 타신다고? 톨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한국은? 한국 톨비가 500만원씩 나옵니까 1년에? 한 달에 그러면은 40만원 꼴을 내는 거네요. 와 엄청나네. 하루에 그러니까 만 얼마를 내시는 거지 톨비로. 대단한 것 같아. 톨비 엄청 비싸네요. 톨비 그 정도 내시고 벌금은 뭐 저는 타면서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50만원 안내 한 30만원 미만을 낸 것 같고 이건 뭐 없는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세차는 비로 하죠. 비가 오면은 세차가 되죠. 그래서 세차를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야 세차 좀 해놔 이놈아 그러는데 저희는 비가 오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세금은 한 달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내거든요. 뭐 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게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등록세? 뭐 이런 거 1년에 10만원 정도 내기 때문에 한 달에 만원에서 얼마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다 해서 한 달을 따지고 봤을 때 한 35만원 정도 2대 굴리는데 한 대당 한 17만원 정도 내는 요 한국은 얼마나 내나 궁금했는데 저랑 비슷하게 50만원 미만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경차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25만원 미만으로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50만원, 70만원 저는 한국에서는 한 요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50만원 미만대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150만원 초과는 한 명 정도 있으면 화물차 타시는 우리 이까님 아니시면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8%?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생각보다 많다. 왜냐면은 보니까 뭐 BMW 그냥 아무거나 뽑아도 100만원은 후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달로 쓰는 돈이 굉장히 많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이시군요. 다행입니다. 저는요 30만원 이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30만원 이상이면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화물차도 포함해. 화물차도 포함해. 그러니까 지금 1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만 해도 25%나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돈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진짜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과 진짜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동차는, 저는 이거 거의 정답을 예측하고 있어. 자동차는 자산이다,
부채다 올려주십시오. 와, 반반 팽팽하네. 아, 팽팽하네.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 팽팽하다. 스모프 부채 소비재.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경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그냥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게 지금 4대 6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요 부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 그러면 부동산, 내 집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집. 부동산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 답을 거의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산이라고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유동 자산. 네, 이거는 뭐 거의 안 쳐다봐도 거의 뭐 대부분이 자산이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집은 영원히 오를 거다. 은행 거면 부채, 내 돈이면 자산. 이렇게. 와, 되게 날카로운 티님. 날카로운데 가격이 무조건 오르고 있으니까 자산이죠. 여러분들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읽었다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서 다시 이게 너무 읽고 싶어서 이거를 20년 전 책을 부랴부랴 수소문해서 미국에서 지금 빌려왔어요. 빌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밑줄 쳐가면서 보고 싶지만 빌려서 못 보고 지금 한국에서 출장자가 오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 사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서 그분이 사갖고 오실 건데 그럼 밑줄 쫙쫙 찍어가면서 10부작에 걸쳐서 돈정남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이거 생각을 너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회계상으로 부동산은 자산으로 잡히겠죠. 내 거면 자산이죠. 그죠? 근데 회계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산과 부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데 부자아파하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게 부동산 하시는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저의 처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와, 책이 완전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다르게 읽혀져.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뭐 책을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그냥 얘기만 나누시자라는 거예요. 뭐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제가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려도 그걸 보셔도 되고요. 자, 이 사람이 나누는 자산과 부채, 그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수입과 지출이 있죠. 수입이 있어. 우리 월급이 있어요. 월급. 그죠? 월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지출을 그 일정 비율로 쓰시죠. 뭐 한국에서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한 200만 원 벌고 5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한 150만 원 썼나? 한 100만 원 썼다고 그래요. 100만 원 중 한 반 정도 썼어요. 이게 저의 수입과 지출의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뭐 200만 원이 이제 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뭐 이러면 쭉쭉쭉 올라가서 뭐 4천만 원을 벌고 6천만 원을 벌고 뭐 8천만 원을 벌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억을 벌고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지출은 내가 맨날 100만 원씩 쓰고 지출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비, 교통비라고 합시다. 교통비, 식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뭐 제가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해가지고 연봉이 막 올라가면 지출이 쭈루룩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올라가요? 이게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애들 학원비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차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하셨지만 차도 사야 되니까 차에 들어가는 보험료 뭐 월 렌트 글씨가 오늘따라 더 안 써지네요. 렌트비 뭐 이렇게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학원비. 그 다음에 뭐 식대도 늘어날 거고요. 근데 식대가 늘어나고 또 뭐가 생깁니까? 여자나 남자가 생기죠. 배우자가 생기죠. 배우자가 지출이 아니고 배우자가 써야 되는 돈과 배우자가 더 수입을 더 갖고 들어올 수 있죠. 배우자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만큼 또 배우자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죠. 그러면 수입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입은 월급이 대부분이죠. 월급, 그죠? 월급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겁나 많죠. 뭐 있어요? 자산 얘기는 요거 다음입니다. 수입이 있고 이건 지출이에요. 자산과 재산을 헷갈린 게 아니에요. 네.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네. 돈 이야기를 불편해하면 안 되죠. 그죠? 돈 이야기를 불편하면 평생 우리 미생들의 이 뭐라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고 이거 쥐새끼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쥐새끼가 이상하게 그려졌네. 이게 이 쳇바퀴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쳇바퀴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지. 돈 얘기를 왜? 자, 통신비 나왔습니다. 네. 대출 이자, 그죠? 큰 것만 해도 이만큼 많죠, 그죠? 경조사, 한국은 경조사 크죠, 그죠? 들어오는 거는 이 정도인데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남는 게 없이
빡빡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그 책에 나오는 거 수입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늘어난다 라는 게 1번. 다른 두 가지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뭐냐?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채. 여기에서 정의하는 자산이란 회계사들이 얘기하는 회계사가 얘기하는 아니면 경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아니라고 책에서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그게 더 맞죠. 그게 훨씬 더 맞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게 더 맞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는데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 책에 사는 얘기, 책에 사는 얘기 어떻게 나눠야 되냐? 자산은 여기 수입에 기여를 해주면 자산, 지출에 기여를 하면 부채. 오케이? 그렇게 정의를 낸 겁니다. 원래 부동산은 자산으로 들어가죠. 자동차도 자산으로 들어가죠. 왜냐면 팔면은 돈이 나오니까 자산인데 이제 감가상각이 있는 자산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산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의 논리에 그냥 이제 이해를 해주자고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거라 이거를 생각하고 나면 도움이 많은 게 자산은 우리의 수입을 늘려주는 거,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게 자산, 부채는 지출에 도움되는 게 부채. 오케이? 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자동차는 4대 6이라고 지금 투표를 했는데 그죠?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 부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인데 자동차가 과연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나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나요? 물론 자동차 중에 수익형 자동차가 있죠. 포터 지금 얘기하시는 포터, 화물차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논외 그죠?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 자산이죠. 그거는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런 자동차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부채로 봐야죠. 왜냐면 뭐 물론 출퇴근을 도와주기 때문에 월급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모르겠는데 조금의 자산 뭐 완전히 뭐 흑과 백 이렇게 나눌 수 없듯이 뭐 예를 들어서 쪽 자산에 이만큼 잡히고 부채에 이만큼 잡힌다고 봐야 되나요? 자산으로 사용되는 데는 조금 사용되지만 대부분이 나가는 비용이 훨씬 큰 부채. 차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까 4대 6이라고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아까 전에 답변이 뭐였습니까? 투표했을 때 9대 1이라고 그랬죠. 자산. 왜냐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커지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내 자산, 내 수입을 올려주나요? 제 생각엔 요렇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데 도움이 된다. 와, 내가 왜 이거를 왜 이치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4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어 보여도 여러분, 제가 40이 넘었어요. 50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직 50대는 아니고요. 근데 이 저보다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형님들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 라이브를 하면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제가 이 생각을 무척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라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동산을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배 수입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생의 그 쳇바퀴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입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수입을 늘리는데 자산으로 들어오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한국은 부동산이 올라가서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한 채밖에 없는데 부동산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부동산이 올라가면 결국 지출로 그러니까 부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야 되는 모기지 담보대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은행 이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유세 뭐 미국은 더 올라가지만 보유세 올라가잖아요. 그죠? 세금만 올라가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데로 뭐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팔고선 나오면 모르겠는데 한 채인 사람들한테는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채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현상이 부채가 올라가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부동산에서 자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면 되죠. 그건 다른 얘기가 되죠. 수익형 부동산이 돼서 이게 수입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입은 대부분 월급이란 말이에요. 월급.
그 월급 이외의 수입을 만드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월급은 종이 쪼가리라는 거죠. 월급이 뭐예요? 사실 월급이 연봉이 종이 쪼가리네 종이. 그죠? 사람들이 지불을 하기로 맹세한 맹세? 뭐냐 신용을 하기로 한 현금. 그죠? 그냥 약속이 돼 있는 종이 쪼가리죠. 뭐 이렇게 저처럼 은이나 금이나 막 이런 걸로 사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금속도 아니고 종이야, 종이. 심지어 요즘엔 종이도 아니고 게임머니처럼 그냥 따다다다다닥 찍히는 디지털 숫자예요, 숫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 내가 되게 공감하는 거. 월급이 지출로 빼앗기기 전에, 일로 뺏겨서 나가기 전에, 빼어서 휘르륵 날아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산을 사자. 자산으로 바꿔 먹자. 여러분들 자산으로 바꾸자. 531님, 미생님 가이드 해주신 덕분에 크다들이 독일 대학에 합격해요. 다음 주 독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 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독일 대학 AR 졸업 후 미국으로 가서 자동차 관련 공부할 예정입니다. 531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우리 어들 뭐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고 저한테 해달라는데 가끔 답장도 드리지만 대부분 답장 못 드리는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조언을 해드릴 만한 이메일이 아니어서 아무튼간 축하드립니다. 독일 가셔서 잘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종이 쪼가리로 받는 돈을 뭘로 바꾸자? 자산으로 바꾸자. 자산에 뭐가 있냐? 여러분 자산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볼까요?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 부동산은 내가 깔고 앉아있는 집 말고, 그죠? 내가 깔고 있는 집은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라고 했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죠. 주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 주죠, 그죠? 배당 수입이 그죠? 배당 수입이 들어오고, 채권으로는 이자 수익이 들어오고, 저축을 할 수도 있죠. 저축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주거는 그럼 무조건 부채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뭐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공감 가면서 그냥 얘기 드리는 건 그러니까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산, 수익형 자산,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뭐 어음도 있고. 금과 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 이런 금속 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익을 벌어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도 있죠, 그죠? 수익형 부동산. 근데 자산이 이런 유형의 자산만 있냐? 저처럼 예를 들어 자동차 지식.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자동차 지식을 가지고 유튜브를 해. 유튜브를 해서 들어오는 게 여기에 다시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은 유튜브가 자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유튜브 무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사업체. 글씨를 오늘따라 더 못 쓰네요, 그죠? 유튜브.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공감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잖아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니까 욕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품을 먼저 사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산을 만들어서 자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서 사치품을 산다라는 얘기를 해요. 책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수입을 어떤 수입, 같은 수입처럼 보이지만 월급 수익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소득. 이 자산에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여기 안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산이라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2부 책에서는요, 이게 나눠집니다. 뭐, 임금 노동자, 그 다음에 개인 노동자, 그 다음에 투자 노동자, 이게 두 가지가 나.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사람, 개인 자영업자랑 아니면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는 투자를 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거를 하는 사람,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나눕니다. 2부에서는. 그런데 아무튼간 하고 싶은 얘기는 자산이 늘어나서 그 자산이 다시 수입으로 창출이 돼서 그걸로 지출을 해야 부자가 되지, 수입 들어오는 걸로 지출이 바로 나가면 이 탈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요즘에 제가 뭐 얼마 번다라고는 뭐 지난번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런 개념으로 일하지 않고 왔잖아요. 월급 수익만 받고 월급만 받고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지 거의 20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아직 20년 차가 좀 안 된 것 같아. 거의 20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월급이 늘어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지출도 늘어나요. 아기를 낳고 자동차가 한 대씩 늘어나고 집을 사야 되니까 집 관련 비용, 집 관련 비용이 계속 나가고 계속 돈이 줄줄줄줄줄 새 나갔어요. 수입에서 유튜브 수입도 뭐 있어요. 유튜브 수입도 없다고는 못해요. 근데 지출을 가급적 최대한 줄이려고 차도 중고차를 사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슬이 이 월급을 탈출하고 싶은데 이 월급 제가 이제 월급쟁이 하는 거 지긋지긋하네. 20년 했으면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려고 사는 거 아닌데 자동차가 아무리 좋고 뭐 자동차 일하는 게 재밌어도 이거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이거 뭐 밥은 뭘로 사 먹고 보험 뭘로 하고 갑자기 그 미생 그 드라마에 나오죠. 아니 힘드냐? 밖에는 전쟁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죠? 이게 밖에 지금 그냥 내가 쥐가 돼가지고 이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언제까지 쳇바퀴 굴리다가 죽어야 되냐 이거지. 근데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두렵잖아. 수입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많이 나오는 이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되는 자산으로 계속 바꾼다. 저는 부동산을 투자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바보죠.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해놓고 왔었으면 엄청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이 됐을 텐데 못했어요. 뭐 지금도 여기 채팅방에 계신 분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가지신 분들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에 뭐 제 동생도 얘기하면 이거 못 사서 많이 화가 나죠. 못 산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깔고 있는 부동산 산 사람들은 별로 소용없고 수익형 부동산 산 사람들이야 좀 도움이 되겠죠. 전 못했어요. 저는 그러나 2018년부터 제 집으로 이제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2018년부터 돈을 집어넣은 주식은 위험하다고 해서 직장 생활 시작한 지가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주식은 위험하다고 맨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용돈만 벌다가 2018년에 머리를 깨치고 쌓아놓은 주식이 이게 덩어리가 커져서 지금 여기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 제가 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배당 수익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배당 수익으로만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따져보니까 이 정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많이 줄었는데 주식이 늘어나는 이거가 저는요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모기지만 갚았어요. 바보 같은 거긴 하지만 뭐 집이 좀 얼마 안 돼서 집이 1억 정도 빌렸거든요. 1억 정도 된 거를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못 떠나서 그래서 2018년부터 주식에 넣었어요. 채권도 없고요. 채권도 조금 하다가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익이 없는데 이 주식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도 없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금 주식 하나만으로도 지금 월급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급보다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주식은 업다운 있으니까 이걸 또 캡처해서 자랑하면은 또 푹 꼬꾸라질까봐 꼬꾸라져도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갈 테니까 무서워해서 못 올라타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무서워가지고 좀 너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무서워서 저는 못 사겠고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 그냥 강제로 월급 들어오면은 강제로 얼마 띄어서 펀드에다가 ETF에다가 그냥 SPY에다가 강제로 10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그냥 넣고 있는 거야 계속. 나는 내 합리적인 이상으로는 못 넣고 있어요. 못 넣겠어. 왜냐면 너무 주식이 올라서. 그래도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넣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저의 월급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뭐 적진 않아요. 뭐 20년 차 했고 미국에서 있으니까 월급이 적진 않은데 그거보다 수익이 지금 주식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거 탈출하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였구나. 이게 주식으로요. 제가 1,000만원, 2,000만원 넣고 벌벌벌 떨었던 사람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에 읽었던 이 책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 이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은 부자라가 될 수가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지금 완전 무릎을 치면서 공감을 하면서 보고 있어. 이거 뭐지?
나는 이제 탈출이 가능해. 물론 주식이 폭락하면 여기에 나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중에 두려움이 한 가지예요. 두려움. 저도 그 두려움이 엄청 컸고. 두려움. 주식이 내려갈 거라는 두려움, 부동산 자산의 버블이 꺼질 거라는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나의 월급을 종이 조각으로 아니면 통장에 1%, 2% 주는 통장에 넣는 거는 저는 아까 전에 수익형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월급 통장에 넣는 거는요.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 4개 주 중에 월급 통장. 월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적금이나 하고 저축하고 있는 거는 이 4가지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산, 부채, 제가 이 책엔 안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갖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이건 과연 어디에 속하는 걸까? 수입인가? 지출인가? 채팅창이 너무 조용한데? 저는 왠지 부채 같아. 지금은 부채가 아닌데 부채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결국 돈 쓸 거를 예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돈. 뭐 약간의 자산일 수 있죠. 1%, 2% 주니까 자산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통장에 앉아 있는 돈은 지금 어제 곡감님이었죠. 이 채팅방에 곡감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 2천만 원이 통장에 1%, 2% 깔고 앉아 있었는데 1년 만에 SPY 투자해서 30 몇 % 벌었다 그랬죠. 30 몇 %. 기회비용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제 말을 들으시고 SPY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수익이 돼서 뭐 물론 지출로 나가겠지만 수익이 되잖아요. 그죠? 죽은 돈, 월급은 지출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난 주식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다가 주식이 이제 불어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물론 지금 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막 연금 저축? 미국은 의료보험 내는 돈도 주식으로 주고요. 주식에 투자하라고 놓고요. 퇴직금도 주식으로 놓고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있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얘가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와, 왜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금융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왜 미국 애들은 은퇴하고 그런 우리나라 은퇴 파산이라고 하네요. 그런 만도 모기지 페이업 한도는 죽은 돈이 됐어요. 저도 미국은 은퇴 파산이 한국보다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월급에서 강제로 일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월급이 있으면 월급에 들어오는 휴지 조각 아니면 그냥 디지털로 땅땅땅 찍히는 그 돈 쪼가리들을 자꾸 주식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준다고. 강제로 바꿔요. 강제로. 여러분들은 이걸 강제로 수익형 자산으로 가셔도 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셔도 되고 채권을 사셔도 되고 뭐 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뭐 유튜브로 하시는데 투자하셔도 되고 뭐 하십시오. 그러나 월급은 월급 그대로 있어서는 죽은 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동차는 언제 사야 되느냐? 지출이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 수익형 자산이 커진 후에 사도 괜찮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자동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동차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나이가 이제 40을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다가 근 3년 4년 동안 주식의 폭등을 보며 이게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미리 모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20년을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20년을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월급 받자고 지금 일한 거구나. 물론 월급 받는 전문 지식을 쌓은 거는 플러스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돈을 주면서 나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물론 나도 회사랑 저랑 주고받고 했지만 저의 시간과 인생을 줬지만 회사는 나한테 돈을 주면서 전문 지식을 가르쳐 줬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자동차를 타는 걸 좋아하고 자동차를 보는 걸 좋아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기어바퀴가 돼서 거기에서 월급 없으면 언제 잘릴까 전전긍긍 잘리는 그 시점이 오면 살벌하잖아요. 막 떨리고 근데 이번엔 내가 잘릴까 정리해고 시점 막 이런 거 떨리는. 그래서 회사에 일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일하는 방법은 뭘까? 자산을 넉넉하게 쌓아서 월급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자산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편안한 삶을, 좀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미생님 오늘 멋진데요? 아, 내가 이거를 20대에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거나 30대에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들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험하고 난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얘기를 해줬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제 영상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이런 유튜브 채널을 미리 알았으면, 반복해서 알았으면. 너무 안타깝다. 주식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려면 배당주 투입도 있지만, 배당주가 아니고 그냥 자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것 같아요. 그냥 정기적인 수입이, 그걸 정기적인 수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샀는데 1억 원어치를 탔는데 1억 3천원이 됐어요. 1억 3천이 되고 1억 6천이 되고 뭐 주식이 커나가요. 배당은 아니지만 그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지금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늘어난 건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입이라고 봐야죠. 그죠? 캐피럴 게인. 그러니까 꼭 배당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늘어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한 달에 강제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돈, 월급에서 강제로 빼나가서 은퇴연금에 들어가는 돈, 돈정남에서 다 보여드렸지만 요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30만원씩 넣네요. 30만원씩 넣다가 이제 집을 다 갚고 돈을 조금씩 더 넣어가지고 이때가 2018년 1월달이 18,000달러, 2천만원이었는데 매달 강제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월급에서 강제로 뭐 100만원, 200만원 매달이 아니구나. 아무튼 뭐 얼마씩 들어가요. 얼마씩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뭐 형편없죠. 기울기가 쭉. 액수가 작을 때는 얼마 안 돼서 저도 이런 유튜브 하면서 이런 얘기 하게 될지 몰랐어요. 액수가 얼마 안 돼서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고, 물론 큰 돈이죠. 4천만 원도 큰 돈이지. 그러나 직장 생활 20년 했다니까요. 4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은퇴 못 해요. 그런데 얘가 그 코로나 뭐 이렇게 되면서 내려가고 지금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의 폭등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18만 원. 아니 18만 불.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아까 18,000불이 18만 불이니까 10배가 됐네요. 그죠? 제 돈도 여기에 반은 들어갔겠죠. 한 2억 정도 되죠. 그죠? 2억 정도 되는데 요건 은퇴 계좌에서 자그마한 하나인데 요거 말고 다른 계좌도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그게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많이 올라가 버렸어. 오늘의 말씀, 피타고라스님이 누구냐면 그 주식을 투자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버셔서 채팅방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100잔을 쏘셨어요. 100잔을 2번이나 쏘신 분이에요. 저런 분 얘기는 믿어도 돼요. 저런 분 얘기는 믿어도 돼. 피타고라스님 같은 분들. 아무튼 주식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조금씩 막 용돈 버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건 용돈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아까 수익에서 용돈밖에 되지 않고 내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내 시간 대비 투자해서 크지 않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자산을 늘려서 자산이 불어나는, 눈덩어리가 불어나는, 그냥 한 가지 일례로 들어드릴게요. 10억 정도가 있으면요, 그냥 주식에 그냥 펀드에 10억 정도가 있으면은 올해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냐면은 S&P, SPY라는 S&P 500가 올해 지금 수익률이 20%예요. 그러면 2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고 나면 얼마예요? 지금 9개월 됐죠. 8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9월 달이니까 8개월이 지났으니까 28에 16. 3천만 원 정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늘어난 거잖아요. 뭐 물론 계속 이렇게 되겠냐 싶지만 이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안 되네.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10억을 만들어 놨다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깡패야, 시간이. 저는 3년 동안 해서 이거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사회 초년생들일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됐던 20만 원이 됐던 이 복리의 효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래프, 여러분들 그 복리 그래프 많이 보시지 않아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그래프 보면 복리 그래프 보잖아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시간에 따라 올라가는 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몇 년 됐느냐, 몇 년을 시작했느냐, 이거거든. 이거 근데 그래프만 보고 잘 못 믿었잖아요. 그죠? 25세에 한 달에 얼마씩 넣으면 이렇게 된다? 1년에 5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50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1년에 500만원이면은 한 달에 40만원씩, 25세에 40만원씩 넣으면은 65세 때 12억이 된다. 12억, 13억이 된다. 근데 이거 저를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 말고 그냥 저를 보세요. 이거
지수함수처럼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전 지수함수의 초기죠. 지금 초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나올 때 그지였어. 6천만 원 그 전세금 갖고 나와가지고 유학자금에다 다 쓰고 돈이 제로. 여러분들 저 제로에서 시작한 거 옛날 영상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직장 생활했는데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똑같아. 알겠죠? 이 지수함수 이거 사기 아니다. 알겠죠? 지수함수가 사기가 아니다. 믿으시라. 알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라 마라, 뭐 부동산을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뭐였냐? 자동차는 과연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동차를 살 때 물론 수익형 자동차, 화물차를 운영하시거나 직원들용으로 차를 사신 거다. 뭐 그러니까 이런 수익형을 위해서 사는 자산은 얼마든지 오케이죠. 그죠? 뭐 물론 너무 비싼 뭐 이런 BMW니 뭐 롤스로이스니 막 이런 거를 사는 거는 좀 뭐 무리가 있겠지만 늘 생각하실 때마다 이게 나에게 수입을 돌려주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이 그대로 일로 가는가, 그대로 지출로 가는가, 아니면 이게 자산으로 가서 자산이 나에게 자동차를 사는가 잘 생각을 해보자. 네, 알겠죠? 물론 미국 시장이 작년처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우상해 가지고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9월 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2021년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2025년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출렁출렁하기까지만 여기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 주식은 90%의 확률로, 9대 1의 확률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10% 무서워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할 거냐,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할 거냐? 저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네. 한 달에 회사 3년 차인 사회초년생인데요. 제가 3년 차일 때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서 한 달에 50만 원 저축했습니다. 50만 원 저축해가지고 적금했죠. 적금해서 그때는 이자가 그래도 8%씩 나올 때니까 8%? 아무튼 많이 나왔을 때니까 넣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50만 원씩 뭐 한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뭐 한다? 펀드를 사시라. ETF 펀드를 사시라. 알겠죠?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뭘 해야 된다? 늘어나면 그거 가지고 자동차 사도 된다는 거죠. 자동차. 저는 자동차 바꾸고 싶은데요. 저도 뭐 자동차 유튜버니까 저도 좋은 차 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재밌는 자동차 보면서 뭐 리뷰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고 싶은데 지금은 이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요거 보는 재미가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익 보는 재미보다 너무 크니까 이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자동차를 못 사겠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를 못 사겠어. 그냥 소나타 조금 더 사고, 소나타 우리 페라리 페나타 소라리라 그랬죠. 소라리 죄송합니다. 소라리를 조금 더 타면서 자산을 모아서 그 다음에 좀 뽑아서 자동차를 조금 더 좋은 거를 사서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가족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정작 우리 동생들과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는 안타까운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라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라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셔서 나중에 우리 하와이 같은 데서,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크게 얻은 소득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얻어들인 큰 소득이 아닌가 싶어. 왜냐면 제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하고 구독자와 유튜버로 만났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은퇴를 하고 부산에 가고 전주에 가고 어디야 거기 충청도 어디죠? 대전에 가고 제주에도 가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 돈을 쓸까? 제가 제 돈 안 쓰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난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래. 부산에 계신 형님이 미생 너 때문에 진짜 돈 벌었다. 고맙다. 내가 술 한잔 살게. 전주에 계신 분이 비빔밥 한 끼 사주고, 대전에 계신 분이 박속 뭐 그런 거 먹고, 제주도에 가서 뭐 다금바리 먹고, 미생 너 때문에 돈 벌었다. 뭐 제가 나중에 하와이로 정모해서 돈 번 사람들 모일 때 하와이에 정모하는데 자산이 늘어나가지고 오는 사람과 못 오는 사람들의 그 괴리는 굉장하겠죠. 나도 그때 미생 말 듣고 주식 투자할 걸. 그때 가서 땅을 쳐도 사실은 너무 늦죠, 사실. 그죠? 예, 아무튼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 우리 구독자들 중에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고 같이 부자 되셔서 저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얻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좋고, 그죠? 아니 돈 벌었다고 저한테 또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한 달에 매달 조금씩이지만 저녁 한 끼, 점심 한 끼, 커피 한 끼로 계속 후원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 서로 윈윈이잖아. 돈 버셔서 좋고 저도 뭐 조금이라도 도움받아서 좋고 얼마나 좋아. 저도 지금 그 자산 늘어나는 거에 어느 정도는 유튜브 수입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지. 미생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서로 윈윈이 되고 저도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이게 들을 성경에 그런 거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그 처남이 편집하시니까 처남은 강제로 이걸 봐야 되겠다. 처남은 강제로 보기를 가족들이 이게 귓등으로도 안 듣기 때문에 제 친동생들은 안 듣기 때문에 처남은 편집하면서 강제로 보기를 원하면서 이 영상을 편집해서 강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진짜 다음에 우리 부자 돼서 만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